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좀 행복하세요? 지금? 많이 행복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삶의 굽이굽이 고생한 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사실은 내가 고생한 거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느냐면 나밖에 몰라요. 그럼 그런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역시 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생한 거 모르는 남편이 잘해주겠지, 내가 고생한 거 본 적도 없이 태어나기 전부터 고생했을 거 아니야. 애들은 본 적도 없어. 엄마가 고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애가 잘해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기 전까지 호강이라는 건 못 해봐요. 그냥 내가 해주면 돼. 내가 할머니들 나한테 시모님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 2박 3일 얘기해요. 자기 고생한 거 끝도 없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고생했다는데 할머니한테 잘해주고 계세요? 자, 고생한 거 잘 아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누라 고생 참 많이 했지.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몰라. 뭘 고생했는지 몰라. 하여튼 고생 많이 한 건 알아. 근데 어떻게 고생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머니날, 여기 미국은 아버지날 어머니날 따로 있잖아요. 어머니날 뭐 와서 애들이 뭐 맛있는 것도 고기도 사주고 냉면도 사줄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안 와. 전화도 안 해. 미국 애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 내가 이 미국까지 와서 내가 보긴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성공하는 게 10배 힘들어요. 말이 통해 뭐가 돼? 인종도 다른데 여기서 성공한다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내 자식이 몰라주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와서 밥도 안 사주고 그냥 나가서 뭘 먹고 싶은데 냉면을 먹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먹어요.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내가 이 고생까지 했는데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울면서 냉면에 냉면 국물에 눈물 떨어뜨려가면서 먹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뒤집어 보면은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나 호강할 자격 있어. 그러면 호강할 자격 있으면 내가 너한테 오늘 한턱 쏠게. 마리아,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가갖고 냉면 맛있게 한턱 쏘고 먹는 냉면이랑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이랑은 냉면 맛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한테 한턱 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늘 남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 여기서 남이라는 건 남편, 아내, 자식, 손자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놨으면 나한테 계속 고맙다고 그래야 돼. 그런 일은 없어요. 점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왜 신경질을 안 부리느냐면 내가 30대 때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리면 딱 멈추고 뭐라고 그랬어요. 또 강의 때뿐만 아니라 미사 때 거룩한데 핸드폰 울리면 내려놓고 이 거룩한 기도 시간에 남들 분심 들게 한다고 혼 많이 냈어요. 근데 정말로 30대 때 고향 성취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는데 딱 울리더라고요. 내가 내려놓고 무식하게 미사 시간에 핸드폰도 안 꺼놓고 남들 분심 들게 한다고. 근데 미사 끝나고 자매 하나가 와서 시모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고. 아니 남편이 입이 없냐 발이 없냐, 왜 남편이 와서 사과해야지 당신이 사과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청각장애는 언어장애가 같이 당연히 오죠. 근데 보통 이 휴대폰이 동영상을 보면은 바뀌어요. 진동이 꺼져. 그래갖고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 동영상을 봤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켜졌는지 모르는 거야.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신부님 분심 들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다 사정이 있더라고. 그리고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지금 핸드폰 울리는 할머니들 자기 핸드폰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승질 부려봐야 나만 그냥 머리 뜨거운 거예요.
우리 부관장 신부도 신부님 저도 강의 때 핸드폰 울려면은 화 안 낸대. 왜 화 안 내냐 그러니까 아버지랑 미사 참여를 하는데 신부님 말대로 정말로 신부님이 거양성체를 했는데 아버지 핸드폰에서 뱀이다 이게 나오더래. 아니 내 아버지 핸드폰에서도 뱀이다 이게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뭐라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혹시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면 자식들한테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는데, 그래갖고 애가 시험을 못 본다고 떨어졌다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enjoy your life를 못하는 거야. 그냥 즐기면 되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아니 애가 12년 동안 공부해갖고 대학 떨어지면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상심이 많겠어. 어차피 애 들여보내려면 등록금 필요하니까 너 대학 떨어졌으니까 이거 마음도 좀 울적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너 등록금 준비해놓은 돈 이 돈 갖고 유럽 여행 갔다 와. 그러면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너하고 나하고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접시에 코 박고 죽자. 그러니까 애들이요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부담이 점점 많은 거예요. 꼭 출세해야 돼요 여러분들. 꼭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저는 요즘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꼭 출세해야 될까? 우리나라 출세한 대통령 끝을 가만히 보면은 출세한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출세하는 게 그렇게 부러울까요? 나는 출세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가볼 거 아니야. 감옥에 가볼 거 아니야.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의 평화는 여러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가장 잔인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들이에요. 가장 잔인한 부모들은 판검사 되려면은요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중고등학교 시절 이학원 저학원 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사법고시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갖고 사법연수원에 1000명 뽑아요. 보통 1년에 1000명 뽑으면 그 중에 판검사는 200명 밖에 안 돼요. 조금 할 때는 150명, 나머지 700명, 800명은 다 변호사예요. 또 지금 변호사들도 반 이상이 월급 300만 원 이상도 못 번대요. 지금 죽어라고 돈 벌고 죽어라고 공부해봐야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정말로 판검사 딱 임용되면은 창창한 미래가 보장이 돼 있느냐?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살인범, 강간범, 도둑놈, 사기꾼, 이런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 끝나고도 이 사람 생각하는 게 뭐냐? 저놈이 과연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저놈이 사기를 쳤을까? 안 쳤을까? 매일 그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젊은 검사 하나가 양심 고백했잖아요. 부장검사가 누구 아들 무혐의 처리하라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윗사람 눈치를 보고 끊임없이 정치선을 타고 사는 거야. 그렇게 똑똑한 애들인데 눈치 보고 살면서 매일 저놈이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평생을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러워요? 나는 여러분들 부러워할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해. 내가 본당 신부 때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당일 법대 수석, 그리고 사법고시 수석, 연수원 수석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는 누구나 다 얘는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1등으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앤장 법률회사로 로펌 회사로 바로 빠졌어요. 온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미친놈이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너 왜 출세가 보장돼 있는데 왜 로펌 회사로 빠졌느냐? 얘가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진앙인으로서 분명히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겠다 이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뭐 골치 아픈 사람을 도와주려고 전화를 했어요. 너무너무 잘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출세 꼭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즐겁게 살면 돼. 근데 또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 아들이 얘 기가 막힌 애가 하나 있어요. 얘는 메리앤 촉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동부의 코네티컷에 있는 이 학교는 누가 나온 학교냐면 케네디가 나온 학교예요. 케네디가 나온 학교인데 이 학교 학생들은 자가용 타고 학교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전부 미국의 최고의 귀족 아이들, 또 중동의 귀족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한대요. 학교가 140년 됐는데 인터넷에서 내가 학교를 보니까 이거는 학교가 아니라 궁이야, 궁. 너무 기가 막히게 시설이 좋더라고요. 근데 얘가 동양인 최초로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 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그리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에 장학생으로 갔고 그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을 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그 학생회장이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으니까 학생회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조금만 은행에 취직을 해갖고 좀 자금 유치하면은 얘는 돈방석에 앉는 애야. 그리고 그 누나가 너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너는 이제 돈방석에 앉는다 그랬는데 얘가 딱 한국에 와서 우리 평창에 와서 아버지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그 아버지니까 아버지 신부님 저 연극하고 싶어요.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그 분야에서 공부도 하지 않은 애가 저 연극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별거 없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죽는 게 최고의 인생이다. 남 눈치 봐가면서 이 판사들 눈치 보고 검사들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이 선 탔는데 요게 우병우 라인이 망가지면 다 쫓겨나고 저 라인이 망가지면 다 쫓겨나고 그런 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시키자. 아버지도 이제 좀 돈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시키자고 그래서 했어요. 얘가 NYU 뉴욕 주립대학 대학원을 연극 대학원을 갔어요. 2년 졸업을 하고 나서 연주회를 하는데 뭐 NYU 대학 졸업 연주회 그 중에 가장 많은 감독들한테 네임카드를 받았대요. 근데 얘는 정말로 뮤지컬 배우로서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면 나보다 키가 조금 커요. 치명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얘가 뭐 오디션에 됐느냐 하면은 이번에 시카고 작년 아마 11월 달부터 이번 한 4월 달까지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을 했어요. 여기서 6개월 연속 1800석 전성 매진. 근데 얘는 뭐에 됐느냐 하면 조연의 더블 캐스팅에 됐어요. 조연이 아프면은 대타로 나오는 걸로. 그런데 나는 그거 된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경험도 없는 애가 거기에 된다라는 게 6개월 하고 이제 지난 5월 언제 끝났어요? 6개월에 얘가 받는 게 10만 달러예요. 10만 달러. 조연의 대탄데도 10만 달러. 아파트 다 구해주고 이사 오면 이사 비용 다 대주고 10만 달러. 근데 지난 5월 달에 이제 끝났으니까 얘 또 새로운 오디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디에 가서 오디션을 받느냐면 브로드웨이에 가갖고 누가 하는 거냐면 줄리 테이머라고 라이언 킹 제작자가 이번에 M 버터플라이라고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새로 올려요. 거기에 주연으로 뽑혔어요. 주연으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국인 최초로 10월 27일 날 아마 첫 공연을 한다고 그래. 근데 너무너무 재미난 거는 시카고에서 이 해밀턴 마지막 연극 때 이쪽 제작자가 얘가 줄리 테이머한테 선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오면 언제든지 주연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조지 해밀턴 마지막 공연에, 시카고에서 한 마지막 공연에 3시 공연, 7시 공연을 얘를 주연을 줬어. 주연을. 그래갖고 얘가 주연을 했어요. 그리고 커튼콜을 나한테 보내는데 정말로 기립박수를 받는데, 마지막에 그 하이파이를 동료들하고 하는데 키가 조그마니까 다 점프해서 하이파이를 하더라고요. 점프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립박수를 받고 그런다는 건 얘가 너무 에너지가 많은 애예요. 에너지가 많아. 얘를 월가에 데려다 놨으면은 얘하고 술 먹고 비유 맞추고 쟤하고 술 먹고 비유 맞추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걔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얘가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이제 그 오디션에 되고 난 다음에,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왜 감사하냐면 내가 평상시에 얘 오면은 $2,000, $3,000 막 줬어요. 내가 또 사람한테 투자하는 기본이 있거든. 막 줬어. 또 뉴욕에 가면은 나오라고 그래갖고 밥 사주면서 또 $1,000 강사료 받은 거 뭐 한국까지 갖고 가요. 그냥 다 줬어. 근데 얘가, 신부님, 저는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너무 힘들 때 신부님이 배려해주고 유머로 안아주고,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보살펴 주셔서 신부님이 우리 집안을 보듬어 안아, 그렇게 표현은 안 했었지만 얘는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죠. 근데 한국말로 썼어요. 그래서 그 말은 썼어요. 만약에 신부님 없었으면 우리 집은 엎어졌을 거라고. 그건 어디서 배웠는지. 엎어졌을 거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미션은, 내가 내일 저 휴대폰에 관련된 강의도 할 거예요. 내일 한번 들어보세요. 휴대폰에 관련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 아빠 용돈 주는 미션. 얘는 미국인데도 엄마 아빠 용돈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션은 생태마을에 신부님한테 돈 많이 갖다 주는 게 자기 미션이래. 그건 영어로 썼더라고요. I remember that.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영어로. 내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저한테 돈 안 갖다 줘도 돼요. 그냥 그 아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은 별게 아니구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인생이구나. 만약에 저는 걔가 성공하지 않았다도 행복하다고 그러면 그럼 그걸로 오케이예요. 굳이 성공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면 되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어요. 내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반대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공부 끝나고 너무 배고파갖고 라면을 끓이면은 어머니가 거실에 나와서 라면을 뺏어갖고 변기통에 버리셨어요. 너는 라면 먹을 자격 없다고. 신학교. 우리 어머니 뭐 옛날엔 다 그랬죠. 서울대 법대 가라고. 실력도 안 되는데. 참 부모들은 참 답답해. 자식이 실력이 뭔지도 몰라 무조건 서울대 법대 가라고. 실력도 안 되는데 먹을 자격 없다고 버리고 그랬어요. 신학교 내내 저를 불만족한 눈으로 바라보셨죠.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요즘 이제 평화방송 나올 때는 내가 대단한지 몰랐는데 아침마당에 5번을 나오는 걸 보고, 아침마당에 5번을 나오는 걸 보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저 인생의 앞길을 막았다면 우리 아들 못했을까? 굉장히 불행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사제에 대한 그리움, 원망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내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내가 왜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후회된다고.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못해도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거. 그리고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참 좋아요. 초등학교 때 보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내일 시험인데도 뜨긋해. 근심 걱정이 없어. 얘는 아무 위기도 못 느끼는데 엄마가 느긋한 애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미역국 끓여 먹었다고 미쳤다고 그러나. 그리고 애가 막 밥 맛있게 먹으면은 엄마가 또 한마디 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아니 얘가 무슨 죄를 졌다고 밥 먹는 것까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점점 삐뚤어지는 거야 얘가. 그래갖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면 괴물이 되는 거. 괴물. 원래 성격 좋은 애들을 계속 엄마가 넌 나쁜 놈이다, 넌 죽일 놈이다,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 조카들을 보면은 정말로 6명이 조카가 있는데 다 돌머리예요 애들이. 우리 조카 6명 중에 내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6명 다 저지방 대학에 나왔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저지방 대학 나왔어요. 서울 안에 들어간 애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불행하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돈을 못 버냐? 돈도 너무너무 잘 벌어요. 시집을 못 갔느냐? 시집도 너무너무 잘 가요. 걔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초등학교도 행복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랑 여름에 맨날 놀러 다녔어. 학원이라는 걸 안 다녔어. 계속 행복해. 중고등학교 때도 스트레스 안 받아서 계속 행복해. 대학교 때도 저지방 대학 다녔고 스펙 살 일이 없어서 계속 행복해. 대학 다녔어. 계속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도 행복해. 너무너무 신기한 이론이 하나 있어요.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살아요. 어렸을 때 불행하게 지낸 애들은요 커서도 불행해요. 뭐 판검사 잘난 애들 중에 정신 나간 애들 얼마나 많아요. 길거리에서 성행위하고 자기 혼자 자유행위하고 옷 벗고 뭐 별애들이 다 있어요. 누가 판검사 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삐뚤어 자란 애들이죠. 공부는 잘했지만은 행복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공부는 잘했지만.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40명 있어요. 굉장히 오고 싶어 하죠. 취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 중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다 나한테 데리고 와라 했습니다. 다 나한테 데리고 와요. 취직시켜달라고. 근데 그 애들은 어떤 상태 애들이냐면은 컴퓨터, 게임 중독, 우울증, 알코올릭, 약물 중독에 걸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망가진 거지. 누가 망가뜨렸냐? 엄마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갖고 신부님 다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데리고 와서 얘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내가 받아주죠. 근데 한 달 이상을 버티질 못해요. 왜냐면 계속 걔네들은 불행했기 때문에 이 행복한 사람들 속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라면 커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누나 아들이 첫째 조카인데 얘도 지방대학 나왔어요. 근데 얘는 결혼도 너무너무 잘했고 애들한테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연봉 1억이 넘어요. 돈을 1억 이상 벌어요. 애가 행복하니까 뭘 해도 잘 돼. 행복한 애들은 뭘 해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큰형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 우리 조카들은 특징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서를 넣을 수가 없어. 원서를 넣을 수가 없어. 내가 뭐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애들이 머리가 나빠요. 그냥 직장생활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다섯째도 대학을 2월 달에 졸업을 하는데 그 제일 큰 형, 연봉 1억이 넘는 형이 야, 내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블루오션이다.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여기저기 괜히 원서 넣어갖고 100번, 200번 떨어지지 말고. 근데 제가 5년 전에 우리 형제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들 머리 나쁘다. 직장생활 못한다. 할 수 있는 건 가게 사업이다. 그러려면 애들 자본이 필요한데 느닷없이 해달라고 그러면 부모 힘들 거 아니냐. 걔를 모으자. 그래서 우리가 4형제가 한 달에 400만 원씩 모았어요. 1년이면 5천만 원, 5년 모았으니까 2억 5천. 그러니까 애들이 가게 한다고 그러면 다 대주는 거야. 니네들 은행 가지 말아라. 우리 사랑의 황씨 통장이, 이름이 사랑의 황씨 통장이야. 그 통장 이름이 거기서 다 대주는 거야. 근데 이번에 다섯째도 다 조사를 해갖고 나한테 딱 리포트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괜찮아.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7,800이래. 오케이, 대줄게. 돈이 있으니까 딱 대줬어요. 근데 첫 달에 걔가 벌은 돈이 650만 원이래.
근데 내가 7월 달에 나오는데 6월 달에 얼마를 벌었는데 1250만 원을 벌었대. 1250만 원. 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놀았어. 걔가 유일하게 부모한테, 할머니한테 맞은 거는 미사 빠진 거. 우리는 미사 빠지면 용서를 안 해요. 할머니가 2단 옆차기를 날려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할머니 태권도 했어? 막 그래요. 미사 빠진 거. 그거 얘는 공부 못하는 건 절대 뭐라고 안 그래. 얘는 어렸을 때부터 쭉 행복하게 지내고,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지내고, 대학교도 행복하게 지내고, 돈도 행복하게 버는 거야. 그래, 삼촌, 나 이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왜?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 제대로 그 대학에 나와갖고 뭐 한 명인가 2명 취직했대. 40명이 학과인데. 근데 나는 벌써 사장 아니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벌어. 그럼 어렸을 때 공부 쭉 죽어라 해갖고 SK 삼성 들어가 봐야 연봉 5천도 안 돼요. 근데 얘는 연봉 1억이 거의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한 거야? 난 얘가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해. 여기에는 심성이 정말로 바르게 자라는 조건이 있어.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할머니가, 내 강의를 쭉 듣더니 할머니가 그 아이템이 뭐예요? 이런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한 애가 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불행한 애가 하면은 언젠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좀 행복하세요? 지금? 많이 행복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삶에 굽이굽이 고생한 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사실은 내가 고생한 거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느냐면 나밖에 몰라요. 그럼 그런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역시 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생한 거 모르는 남편이 잘해주겠지, 내가 고생한 거 본 적도 없이 태어나기 전부터 고생했을 거 아니야. 애들은 본 적도 없어. 엄마가 고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애가 잘해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기 전까지 호강이라는 건 못 해봐요. 그냥 내가 해주면 돼. 내가 할머니들 나한테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 2박 3일 얘기해요. 자기 고생한 거 끝도 없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고생했다는데 할머니한테 잘해주고 계세요? 자, 고생한 거 잘 아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누라 고생 참 많이 했지.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몰라. 뭘 고생했는지 몰라. 하여튼 고생 많이 한 건 알아. 근데 어떻게 고생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머니 날, 여기 미국은 아버지 날, 어머니 날 따로 있잖아요. 어머니 날 뭐 와서 애들이 뭐 맛있는 것도 고기도 사주고 냉면도 사줄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안 와. 전화도 안 해. 미국 애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 내가 이 미국까지 와서 내가 보긴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성공하는 게 10배 힘들어요. 말이 통해 뭐가 돼? 인종도 다른데 여기서 성공한다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내 자식이 몰라주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와서 밥도 안 사주고 그냥 나가서 뭘 먹고 싶은데 냉면을 먹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먹어요.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내가 이 고생까지 했는데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울면서 냉면에 냉면 국물에 눈물 떨어뜨려가면서 먹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뒤집어 보면은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나 호강할 자격 있어. 그러면 호강할 자격 있으면 내가 너한테 오늘 한턱 쏠게. 마리아, 내가 너한테 한턱 쏠게. 가갖고 냉면 맛있게 한턱 쏘고 먹는 냉면이랑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이랑은 냉면 맛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한테 한턱 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늘 남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 여기서 남이라는 건 남편, 아내, 자식, 손자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놨으면 나한테 계속 고맙다고 그래야 돼. 그런 일은 없어요. 점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제가 23년 전에 평택 비전동에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31년 전 얘기예요. 21년 전 얘기예요. 근데 31살에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갔는데 신자가 3,500명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하면 3,500명 세례명을 다 외웠어요. 그래갖고 성처형해 줄 때 마리아 그리스도의 몸, 요셉 그리스도의 몸, 데레사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세례명을 부르면서 그 모든 사람 성체를 다 영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미사를 못 빠졌어. 한 주간 빠지면 다음 주에 데레사 왜 지난주에 성당 안 나왔어? 그냥 직접 데레사 왜 성당 안 나왔어? 다 외우니까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딱 2년이 지났는데 주교님께서 저한테 진살이라고 신자 200명밖에 안 되는, 벌써 이름도 진살이잖아. 진살이. 네. 평택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농사 짓는 사람들 거기에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나도 신설 성당에 본당 신부인데, 초대 본당 신부인데 뭐 성당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마이크도 다시 해야 되고 뭐 건물도 다시 다 해야 되고 십자가도 뭐 너무너무 일이 많은데 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주교님 명이니까 그래서 땅을 보러 다녔죠. 근데 우리 성당은 3,500명인데도 성당터가 850평이에요. 근데 내가 그 200명을 분가하기 위해서 본 성당터는 몇 평이냐면 3,200평이야. 3,200평이면 얼마나 넓으냐면 초등학교가 2,000평이야. 여러분들 한국에서 다니던 그 초등학교 있죠? 그게 2,000평이야. 그거보다 한 배 반이 더 커. 그럼 얼마나 큰 땅이에요. 근데 성당이 돈이 어디 있어요? 성당에서 모아보니까 2억이야. 그때 아파트가 한 채 7천만 원이었어요. 7천만 원.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땅은 사야 되겠고. 그래서 첫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드렸죠. 신부님, 저 성당 분가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저 돈 좀 꿔주세요. 얼마가 필요한데 2억이 아파트 세 채 값이죠. 2억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께서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일 와, 내가 꿔줄게,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인간관계가 또 참 좋아요. 내가 생각해도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 그래서 다음날 올라갔더니 1억짜리 수표를 2장을 딱 끊어 놓으셨어요. 집 세 채 값을 안주머니에 넣고 운전하고 1시간 반을 내려오는데 차 안에서도 두리번거렸어요. 이 돈 훔쳐가는 놈 없나. 차 안에서 아마 그런 기분. 난 지금 그때 그 가슴 뛰는 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무섭고 내가 막 벌벌벌벌 떨면서 땅 계약을 했어요. 땅 계약을 해놓고 회장님들한테 발표를 했죠. 땅을 샀다. 회장님들이 난리가 난 거야. 200명 분가하는데 우리는 850평밖에 안 되는데 그 큰 땅이 왜 필요하냐. 젊은 신부가 간도 크지. 왜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느냐. 상의 안 한 이유가 있어. 상의하면 땅값 뛸까 봐. 비밀리에 한 거죠. 그리고 거기 성당터 못 짓는다는 거야. 33살에 한참 삼삼한 나이인데 33살에 막 내가 뭐 큰일을 잘못한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책임지겠다. 몇 개월 잠을 못 잤어. 정말로. 그 성당터에 수백 번도 더 갔다 와봤어요. 가보면은 허허 벌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허가가 안 나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다시 한번 가보면 또 허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후임자 신부가 왔는데 1년 후배 신부가 온 거예요. 200명 갖고 무슨 성당을 줘. 10억이 들어간다는데. 근데 내가 너 7억 해줄게. 네가 3억만 모아. 그 IMF 때 내가 7억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떠났죠. 떠났는데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다 들어와갖고 신자가 2,000명이 넘는데. 그리고 주차장이 넓으니까 여기도 뭐 주차장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여기는 다 한 명이 타고 한국은 4-5명이 타고 오잖아요. 주차장 걱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밭이 넓으니 땅이 넓으니까 뒤에 뭐 배추 심어갖고 김장 해먹고 또 그냥 이제 나무가 우거져갖고 여름에는 바깥에다 커피숍 셔놓고 럭셔리 커피도 먹고 아파트 사람들이 성당 사람이 즐기는 게 아니라 아파트 사람들이 저녁에 애들 유모차 끌고 와서 즐긴다는 거. 그래서 아주 그쪽 교우들의 그 만족도는 아마 여기 정화상 바오로 성당 만족도하고 거의 비슷할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마음고생해서 땅 사고 분가한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아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민 와갖고 정말 뭐 어떤 분은 막 40달러 갖고 온 분도 있고 100달러 갖고 온 분도 있고 정말로 하루하루 그렇게 한 거 자식들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 또 고생한 거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 엄마 그만해. 한 번만 하면 100번째야. 이거 얘기해도 몰라. 얘기 안 해도 모르고. 그러니까 고생한 걸 누구만 아느냐면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그런 고생한 거 나만 아는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 행복은 남편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행복은 누가 책임져 내냐면 내가 책임지는 거. 내가. 그런데 그때 4억 주고 산 땅이 지금 무슨 삼성 쇼핑몰이 들어온대요. 거기에. 그래갖고 땅값이 아파트가 다 들어와. 정말 그때 22년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쓴 거야. 그때 4억 주고 산 땅이 100억 정도 가치가 됐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교회 재산 100억으로 늘려준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아는 거야. 그런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그래서 저는 저한테 참 잘해줘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남한테 원망 거의 안 해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나 다 내 돈 가지고 가서 사 먹어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 차연아 갈비 먹고 싶니? 가자. 내가 사줄게. 내가 나한테 사줘. 뭐 총회장이 사줄래나 부회장이 사줄래나 성무회장이 사줄래나 기다리다가는 갈비 한번 못 얻어 먹어요. 갈비 한번. 예. 그 다음에 가끔 영덕대게 여기 랍스터 먹고 싶잖아요. 전 그냥 가요. 가서 사 먹어요. 영덕대게는 좀 비싸요. 20만 원, 30만 원. 그래도 내가 100억을 벌려준 사람인데 날 위해서 2, 30만 원을 못 써? 먹어요. 그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행복하고. 나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이번에 25주년 행사하는데 그 진살이라는 성당에서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왜냐하면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2,000명 중에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후임자 신부가 5대째라는데 내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신부 떠나고 난 다음에 신학교 들어온 애들이 많아. 내가 신부 된 지 이렇게 젊어 보여도 25년이나 됐는데 25년이면 세 텀이 돌아가는 거예요. 신학교 7년, 21년. 그럼 그 밑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원망스럽다고 섭섭하다고 인간한테 잘해줘봐야 다 소용없다고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가 해먹으면 되지. 자기한테. 작년 12월 6일 날 저는 이선희 콘서트를 갔어요. 너무너무 바쁜 와중에 전 이선희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모든 곡들이 다 좋아. 근데 요즘 나온 곡에 인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생에는 안 되니까 다음 생에라도 우리 사랑하자는 얘기야. 이거 우리 신부들을 위한 노래야. 오늘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구구절절히 이 얘기를 뭐 어떨 때는 그 강의 끝나고 들어올 때 2시간 내내 그것만 반복해서 들을 때도 있어요. 어쩜 이렇게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느냐. 근데 공연을 가고 싶은 거, 공연을. 근데 뭐 이 12월 6일 이제 하루 딱 비길래 주일날 서울 공연 벌써 끝났더라고. 대전 투어가 있더라고. 대전 공연 강당인데 큰 체육관인데 좀 늦게 예약을 했어. 그래도 VIP 자리를 예약하는데 15만 6천 원이에요. 15만 6천 원. 15만 6천 원인데 누구 돈으로 끊었느냐 하면 내 돈으로 끊었어요. 왜? 누가 보고 싶어? 내가 보고 싶으니까. 내가 보고 싶으니까 내 돈으로 끊었어. 그런데 그게 달라요. 내가 좋아서 내 돈으로 끊고 내가 가서 듣는데 첫 곡이 인연인 거야. 그 얼마나 기분이 이게 설레고 흥분되는지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용필 씨 혹시 여기 오면은 꼭 공연 가세요. 네? 공연을 왜 가야 되냐면은
이제 조용필도 노래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공연 가보면은 막 흥분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리고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냉면 먹지 말고 이제까지 미국에 와서 30년 동안 애쓴 멋있게 사는 나한테 한턱 쏘는, 한턱 쏴서 먹는 냉면, 그래갖고 눈물찍 콧물찍 흘리지 말고, 아, 난 정말 멋있게 살아왔어. 난 정말로 이 미국에 와서 이 정도면 난 훌륭해. 나는 오늘 냉면 먹을, 시카고 피자 먹을 자격 있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시카고 피자. 아마 할머니들도 입맛에 그렇게 그 토마토 올려놓은 것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드세요. 그래 애들이 엄마 너 네가 알아서 먹어. 나도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남은 인생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일만 생각하세요. 자식들 손자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 미국 올 때 환경이랑 지금 자식 손자들 환경이랑 비교해봐요. 어때요? 상상도 할 수 없고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뭐하러 걔네들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 지금 답답할 때가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이나 보살피세요. 근데 이 건강에 제일 권하는 게 뭐냐면 청국장 가루야. 내가 그 청국장 가루를 10년 전부터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첫 해 500만 원, 둘째 5천만 원, 올해는 30억, 300만 달러, 3밀리언을 판매를 해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내가 들고 다닌다고 이렇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팔아요. 우리가 하루에 택배로 나가는 게 1,000만 원어치야. 사람들이 먹어보고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외국 이제는 이제 청국장이 이제 미국에 내가 이제 작년에 FDA 승인받아서 수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벌써 한 30만 달러 팔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이 남미 강에 가고 아사돈지 뭔지 하여튼 고기를 엄청 먹이더라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가면 속이 진짜 안 좋았어요. 한국에 가고 너무 안 좋았는데 청국장 가루 밥숟갈 2숟갈, 밥숟갈 2숟갈 크게 뜨셔야 돼요. 조그맣게 뜨면 안 돼. 티스푼으로 뜨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밥숟갈 그래봐야 그 한 봉지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밥숟갈 크게 떠갖고 여기 물에 타서 내가 먹고 다음날 화장실을 갔는데 똥이 60cm가 나오더라고. 굵은 똥이 60cm가 나오더라고. 진짜 좋은 것 같아. 미국 LA에 확 붐이 일어나는 건 어떤 분이 당이 있는데 당이 잡혔대. 그래갖고 뭐 이분저분 다 사준대. 고혈압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면은요, 가끔 직원들이 너무 바쁘면 나도 전화를 받거든요. 생태마을에서. 한 분이야. 3-4명을 꼭 물어봐요. 저 천주교 신자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 아닌데 어떻게 주문했냐 그러니까 너무 또 마침 수원에 우리 정작 꽃매라고 우리 집 동네야. 제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쓰레기 버리러 온 자매한테 나는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 청국장 가루 먹으라고. 생태마을에서 만드는. 그래서 이끈저끈 잡아본다고 그 청국장 가루를 사다 먹기 시작했대요. 온 집안에 약을 다 갖다 버렸대.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참난 우리 교우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청국장 가루를 전하고 있어. 전하려면 복음을 전해야지. 제가 성서 강의하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대학병원 약학장이야. 교수죠. 당연히 약사고. 근데 나한테 하루는 찾아와서 신부님 저는 신장의 하나를 기능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52%밖에 기능을 못합니다. 약사니까 아주 자기 몸에 대해서도 너무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피곤하면 화장실에 가면 콜라 색깔이 나옵니다. 신장은 좋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점점 5살, 6살쯤 되는데 점점 안 좋아지다가 마지막엔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약으로는 안 되니까 건강식품을 찾아봤대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에 청국장이 K2라는 성분이 있대. 그게 신장이 좋대요. 그래갖고 본인이 FDA 승인받은 거 보내라고. 그거 완전히 영어로 된 건데 딱 받아보더니
단백질 변형도 너무 잘 돼 있고 철분 함량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철분이, 이 50대 60대 된 주부한테 최고 필요한 게 철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철분 함량이 너무 많아갖고 자기가 먹기 시작을 했는데 3달을 먹었는데 52% 기능밖에 못하던 게 64%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 리포트 드릴 테니까 온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래도 전문가입니다. 정말로 좋은 청국장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그 청국장 갖고 왔어요. 바깥에 나가셔서 사시면 돼요. 그런데 이 때가 기회라고 지금 500개를 보냈는데 다 팔렸대. 벌써 사고 싶어도 못 산대. 아까 시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문하면은 여기는 어차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로 오는 방법이 있고 배로 왔다가 기차로 오는 방법이 있고 아마 여기 스태프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성당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제발 이 말만은 하지 마세요. 애들이 성당 안 나오는 건 지겨운 거야. 성당 나가는 게 재미도 없고. 근데 안 그래도 나가기 싫은데 늙은 엄마가 머리 하얗고 이마 쭈글쭈글한 할머니, 웃어도 괜찮은 엄마가 성당 나가라 할 때 어떻게 하면서 성당 나가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성당 좀 나가. 안 그래도 나가기 싫은데 늙은 엄마가 인상 쓰면서 성당 좀 나가 그러면 더 나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그건 선교가 아니야. 더 성당에서 밀어내는 거야.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선교하고 싶다면 애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하느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후부터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냉면 먹지 않고 이 미국에 와서 훌륭하게 산 나한테 내가 쏠 거다.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난 너무너무 사는 게 즐겁다. 난 대통령, 니네들 대통령 안 되는 거 안 만드는 거 난 너무 훌륭하게 생각한다. 만들면 너희도 총 맞아 죽거나 뛰어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할 텐데 내가 너희들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냐. 난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느님 믿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그럼 애들이 살다가 지칠 때 엄마가 하느님 믿어서 늘 행복하다고 그랬지. 엄마가 항상 충만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 나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성당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성당 좀 나가. 그럼 안 나가요. 예.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Snap back tonight. Snap back tonight. Woke up late, still clean. Your name on my screen. Cold fry, heart stare. I still fix my hair. You said I was lost. I said maybe so, but I move like cash when the pressure gets close. Yeah, now you feel that pull when I step in the room. Whole place goes still, then I cut right through. You want that spark back, you know what I do. Say my name once and I'm right there too. Snap back tonight. Snap back tonight. We were made for the rush and the rush feels right. Snap back tonight. Snap back tonight. Say my name in the dark and I'm back on side. Back on side. Fresh white tea, blue cup, bass through the floor. You look over once like you want one more. My phone on low, my heart on loud. I don't chase, I glide. I just move through crowds. You keep trying to act like you don't care, but your hand hits mine when I'm standing there. Now you feel that pull when I step in the room. Whole place goes still, then I cut right through. You want that spark back, you know what I do. Say my name once and I'm right there too. Snap back tonight. Snap back tonight. We were made for the rush and the rush feels right. Snap back tonight. Snap back tonight. Say my name in the dark and I'm back on side. Swing. One more look, one more thing. If you fall back, I don't mind. I was never far, I was right on time. Snap back tonight. Snap back tonight. We were made for the rush and the rush feels right. Snap back tonight. Snap back tonight. Say my name in the dark and I'm back on side.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